네, 이제 손해평가 요령에서 아까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아까 설명제다 마무리 지었었는데, 저희가 보험 가입자가 저희가 가게 되면 보험 책임 기간 중이어야 됩니다. 보험이 끝났는데 유지가 안 되는데 그것도 보장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가 보험 책임 기간 중이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보험 기간 내에 피해 발생에 대한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 그 사실을 알면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제가 쉽게 할게요.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어요. 피해 접수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빨리 가서 피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해라, 이런 절차. 그래서 주체가, 가입자가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하면 재보험사업자, 보험회사에서는 손해평가반 빨리 구성해서 지체 없이 피해 사실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라,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위탁할 때에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 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해야 된다. 즉, 여기서 보험회사에서 손해평가반한테 어떤 계약사항들, 가입은 어떻게 했고, 어떤 주소지가 어떻게 되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계약사항들 안내를 해줘야 이 손해평가반이 약속을 잡고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다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출문제 봤더니 손해평가반은 보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라고 했어요. 그 기간 중에만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하는데 누구한테 통보하는지, 그런 것들 아까 전에 손해평가반에다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체가 누군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손해평가가 시작이 되면 평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평가 결과를 제출할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입자가 있고 재보험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가 이제 손해평가반에다가 이제 시킬 거잖아요. 재보험 사업자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NH 농협 손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피해 사실 확인 통지를 하면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손해평가반에서는 여기다가 제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재보험 사업자가 이제 가입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는 것들의 결과를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이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봤더니 그러면 이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게 뭔지 보니까 재보험 사업자는 이런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현지 조사서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면적이 얼마만큼 되고 표본을 몇 개 떠고 거기서 무게가 얼마만큼 나왔다, 달려있는 개수가 뭐다라고 하는 게 조사서가 있어요. 현지 조사서를 당연히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손해평가반에 이 현지 조사서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시에 대해 어떻게 주의사항 같은 거 다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받았던 손해평가반은 이 현지 조사서에다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서 보험 가입자한테 설명을 해요. 설명은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도 해야 되고 서명도 받아야 돼요. 원래는 설명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서류를 이제 보험 사업자한테 주면 보험 사업자 그걸 결과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설명한 후 이 서명을 받아서 재보험 사업자한테 이제 다시 제출합니다. 다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가입자가 있고 손해평가하셨던 분들이 계셨다. 그럼 다시 순서를 보면 이 부분들로 인해서 어디죠?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이분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손해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받아야 돼요. 원래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계약자분은 한 피해가 20% 난 것 같은데 손해평가사분이 10% 피해가 났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만족을 못해서 서명을 안 했어요. 손해평가 후에 서명을 안 했어요. 서명을 안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래 서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한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서명을 안 하시니까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럼 현지조사서에서는 조사한값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피해가 한 10% 정도 났습니다라고 조사한값을 그대로 제출하는 거고, 이 서명 안 했던 이유는 뭐 정당한 사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족하지 못해서 서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서명 없었을 때는 결국에는 그 내용들도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근데 당연히 계약자가, 가입자가 서명을 거부했으니까 서명 없이 넣어야 되죠. 서명 없이, 아니면 계속 서명해줄 때까지 기다렸다 올 수는 없으니까 서명 안 하기로 하셨으니까 지켜보면 된다. 그 다음,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예 손해평가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갔는데, 좀 손해평가 못 받겠다. 아니면 그냥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에 걸 필요 없고, 그냥 거기다가 손해평가를 거부했고, 계약자가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한테 통지는 해야 돼요. 이렇게 평가를 못 받으시면 지금 이 부분들에서 따로 피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피해가 없다. 그런 개념이겠죠.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평가하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한테 안내해드리고, 현지조사서는 역시나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이제 평가 거부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가서 계약자분이나 가입자분이나 뭐 실행이라 할 필요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드리고, 조사한다고 하면 조사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셔서 서명 안 하시면 그냥 서명 거부라고 안내해드리고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근데 가서 봤더니 평가 자체를 못하게 하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피해에 대한 것들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렇게 됩니다. 평가 안 받으시면 따로 이게 피해가 접수가 됐지만 따로 평가 안 받으시면 피해에 대한 것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그냥 나오면 돼요. 어차피 서명 안 하셨으니까 그냥 그 부분들을 역시나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 현지조사서가 누가 줬냐면 재보험 사업자가 줬어요. 다시 재보험 사업자한테 받은 것들 다시 갖다 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또 역시나 재보험 사업자는 만약에 이런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거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 재보험 사업자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보험 가입자가 이 손해평가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았어요. 아까 전에 서명을 안 하고 설명 또는 통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 가입자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설명이나 통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 사인하기 싫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손해평가사는 그럼 7일 이내에 재조사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려도 되고, 아니면 그 내용들을 작성해서 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는 이런 서류나 사진을 손해평가사한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담당 농협에다 전화해서 나 재조사해주세요 라고 하면 재조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하면 그걸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오답으로는 손해평가반은 이런 현지조사를 직접 마련해야 된다. 평가반이 직접 마련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가 현지조사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조사서, 이게 아니죠. 그냥 뭐였죠? 그 통지만 하고 그냥 이 부분이 그냥 서명 없이 제출하면 돼요. 그냥 따로.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앞뒤가 문장이 섞여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 원래 서명 없이 현지조사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서명을 거부한 후 이 뒤로 넘어온 거예요. 이 뒤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게 보험가입자 통지한 후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 원래대로 하면 서명 없으면 서명 없는데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서명이 없는데 서명이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피해 사실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근데 이거는 서명을 거부한 사유가 아니라 손해평가를 거부한 사유예요. 손해평가를 거부한 사유. 그래서 서명을 거부했을 때는 서명 없이 내는 거고, 손해평가 자체를 못했으면 그 피해가 접수됐지만 피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된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검증에 대한 거. 검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검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검증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검증사 할 수 있는 사람 두 가지, 두 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원래 이제 농금원에서 가능하고요. 농금원, 그 다음에 NH 손보, 재보험 사업자. 검증조사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이미 손해평가가 끝난 것들 중에서 손해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 이미 추출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보험 사업자죠. 농구모는 이제 재보험 사업자고,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는 NH 손해보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사업자, 농구모니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했어야 돼, 이미. 그것들에 대한 검증을 할 거니까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보험 사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있다. 근데 여기서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어때 농구먼이나 이제 그 농장에서는 여기 다시 시킬 수도 있어요. 또 검증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런데 또는 재보험 사업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검증조사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검증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피해가 너무 차이가, 어떤 조사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 평가반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만약에 예정이 되면 그 조사반이 한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가 아까 전에 저희 서명 거부, 그 다음에 손해평가 거부가 있었고, 이번엔 검증 거부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는 처음에 뭐였죠? 서명 거부, 다음에 손해평가 거부, 이번엔 검증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요. 검증조사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한테 역시 통지하고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한다. 결국은 다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검증조사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인지, 그 다음에 행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냥 서명 없이 그냥 제출할 건지, 아니면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나올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런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 통지하면 나온다는 이 중간 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 단위라고 매년 출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주는 문제. 제가 농작물은 농지별. 그래서 농가별로 땡이고, 뭐 필지별로도 아닙니다. 농지별로 해야 돼요. 가축은 개별, 가축별. 벌은 벌통 단위.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 소 한 마리, 돼지도 돼지 한 마리,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가축 단위로 하는데, 벌은 너무 작으니까 뭐 벌 100마리, 벌 뭐 10마리, 5마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벌은 벌통 단위로 한다. 소나 돼지나 말처럼 그렇게 좀 크거나 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한다. 여기서 목적물이라고 하는 게 뭐 일동 단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조체와 피복제, 아니면 부대시설, 그런 것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목적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필지와 관계없이라는 거. 저희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정하게 있으면, 농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수원 같은 경우 이걸 하나의 과수원으로 다 경작할 수도 있잖아요. 사과나무를 여기다도 심고 여기다 다 심어서 여기를 하나로 다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번지가 3개, 필지가 즉 3개이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뭐 방풍림, 돌담, 도로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농로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방풍림, 돌담, 도로, 농로 이렇게 구분하면 제외해야 되는데 농로를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로가 만약 포함되어 있으면 그럼 오답이다. 그래서 오답으로 가축을 개별 가축별인데 개별 축사별로 하거나, 농업시설물을 목적물별이 아닌 지번별로 한다든지, 돼지도 축사별로 했다든지, 벌도 개체별로 했다든지,
농업시설물 이런 것들을 보험가입 농가별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오답이 돼요. 여기 있는 그대로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매년 출제가 되니까요. 점수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보험 가액 및 보험금 산정. 그래서 보험 가액은 저희가 그냥 흔하게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험 가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보면 특정 위험 방식이랑 두 번째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은 원래 같은 거였어요. 같은 거. 근데 지금은 특정 위험 방식이 지금 없어졌어요. 원래는 과거에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특정 위험 방식이 1이었고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이 2라는 상품으로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특정 위험 방식이었던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이게 적과전 종합 위험 2 방식을 다시 그냥 원으로 해서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원칙은 1번과 2번은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근데 용어상 특정한 위험, 그러니까 뭐 태풍이나 강풍이나 뭐 일부 대상 제외만 인정해줬던 방식이었고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받았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같은 상품이었어요. 같은 상품. 그래서 두 개를 먼저 다만 보기 전에 보면 똑같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를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특정위험도 적과 후 착과수를 했고 적과전 종합위험도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 품목이 뭐가 있죠? 근데 사과, 배, 단감, 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은 상품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이 기준수확량을 산정해서 기준수확량, 똑같이 기준수확량을 산정해서 그러니까 적과 후 착과수를 통해서 기준수확량 한 다음에 보험 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 됐어요. 그냥 보험 가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험 가액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준수확량과 보험 가입 단위의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한다. 그럼 똑같죠, 두 개가. 다만 특정 위험에는 이런 적과전 종합 위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삼 품목도 있어요. 인삼 품목. 그래서 다만에는 인삼이 또 들어간 거예요. 다만 이제 특정 위험 방식에 대한 인삼에 대한 설명을 한다. 만약에 하면 인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입 면적에 가입 당시에 단위 면적당 가입 가격을 곱합니다. 근데 원래는 인삼은 이 가입 면적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일반적인 연금별 가액을 곱하죠. 연금별 가액인데, 그래서 이게 2년근은 얼마, 3년근 얼마, 4년근 얼마라고 저희가 연금별로 금액을 설정을 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위당 가입 가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금별 가액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그거를 단위당 가입 가격이 얼마큼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이게 얼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곱미터당 만약 1,000원이었다. 그럼 1,000원에다가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면 1,000제곱미터 곱하면 이게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화 대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연근이 나와 있네요. 뭐 2년, 3년, 4년, 5년 이런 연근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근데 저희가 이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뭐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기준수확량, 단위당 가입 가격, 뭐 가입 면적, 인삼 그런 것들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적과전 종합위험이랑 특정위험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기준수확량과 가입 면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특정위험과 인삼은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 종합위험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종합위험에 대한 방식들은 역시나 평년 수확량의 단위당 가입 가격 곱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거. 근데 다만 여기서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입 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저 위쪽에는 가입 면적과 연근이라는 게 있어요. 인삼은 연근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였죠?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다가 재배 면적을 곱했잖아요. 재배 면적을. 원래 2차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생산비 보장은 작물별로 보험 가입 당시 정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의 재배 면적인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전체 보험 가액을 언제 가입 당시에 이미 정했다 했고요.
다만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그럼 다만상에 있었던 것들은 공통 분모가 가입 면적은 다 공통 분모네요. 그 다음에 인사분 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위험에서는 주수 수령 품종인 주수 수령 품종.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게 나왔을 당시가 이게 2018년도나 그때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상품이 있지 않았어요. 적과전, 그러니까 특정 위험에 대한 적과전 상품이랑 그 다음에 일부 고추 상품, 그 다음에 일부 벼, 그런 상품들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양한 상품들이나 다양한 조사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손해보장도 이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과 똑같아요. 한번 그것들을 말로서 어떻게 설명했나 볼게요. 저희가 그럼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면, 적과전 종합위험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험을 2월 1일날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원래 이때 100주를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의 종기가 이듬해 1월 31일까지가 이제 보험에 대한 종기인데, 저희가 적과 후 착과수를 한 걸 가지고 아까 기준 수확량을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아니 뭐 피해가 있던지 없던지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중간에 한번 해봤더니 나무가 90주만 있는 90주만 조사해봤더니 90주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 90주가 있었던 이유가 뭐 유목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제한 품종이 있어서 원래 가액은 100주 했는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결과 주수, 그러니까 과실을 결실할 수 있는 게 실제 결과 주수잖아요. 그래서 100주에서 봤더니 원래 나무가 3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야 어떤 수확을 할 수 있고 아니 그 과실 열 수 있는데 나무가 오래 심어서 1년짜리, 2년짜리가 한 10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10주를 빼줘야 되는 거죠. 1년짜리, 2년짜리는. 그래서 그걸 빼주고 났더니 20주. 왜 그러냐면 그 1년생, 2년생은 과실을 결실할 수 없는 나무니까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조사했던 게 왜 조사를 하게 됐냐면 이 적과 착과 조사를 하기 전에 원래는 보험을 가입할 때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그만큼 100주 했는지를 확인하고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안 돼서 나중에 어떠한 뭐 냉해 피해나 봄동상해나 어떠한 우박이 와가지고 이때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처음에 피해가 있어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과실 열 수 있는 게 90주밖에 없더라. 그럼 이제 이때 이 90주에다가 나무 가격을 못 파는 거예요. 이때 가격에. 그럼 그걸 문자로 볼게요. 봤더니 여기서 나무 손해보장에 대한 보험 가액은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나무인 경우에 최초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아까 전에 가입을 하고 100주였는데 그 이후에 어떤 냉해 피해나 우박이 와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이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를,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 나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게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사나 미보상이랑 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신 모든 나무수에서 어떠한 유목이나 제한 품종만 빼고 나머지가 다 실제 결과 주수였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이렇게 피해 나무수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 거기에다가 나무당 가입 가격을 못 파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이제 몇 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개념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출문제 보니까 뭐 피해 나무수를 제외했다, 아니면 피해 나무를 포함한다, 실제 결과 주수 안에는.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나무예요. 생산할 수 있는 나무. 그 다음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저희가 가축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그때 사고 발생한 사고 발생 시점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액은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에 대한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12가 돼지 12가 폐사했어요. 그때 12가 각각 뭐 31만원씩이었다. 그럼 이걸 곱해서 이렇게 가액을 선정한다. 근데 시점이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이라는 거.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보험 가액 선정할 때 보험사고 발생한 때에 대한 보험 목적물에 대한 수에다가 그다음에 적용 가격을 곱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손해액 또한
위에서 말한 건 똑같은데 이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고대에서의 폐사 등 제가 폐사 등이라고 하면 폐사도 있을 수도 있고 긴급도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나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의 적용 가격, 그러니까 손해가 났다고 하는 거는 피해를 입은 거고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가한 보험 목적물입니다. 그냥 평가한 보험 목적물이고 밑에 손해액은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 그건 이제 손해가 난 거니까 보험 가액은 전체에 대한 것들이니까 평가가 가능한 전체에 대한 수량을 의미하는 거고 밑에는 손해 난 것, 피해 난 것들에 대한 것들만 수량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가격 역시나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고대에서의 여기서는 시장 가격, 저희가 시장 가격을 손은 언제 거를 썼냐면 전전월 가격이었습니다. 전전월 가격, 시장 가격이지만 전월에 대한 가격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보험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다 였네요. 그 다음에 이 다만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별도로 정하면 당연히 그 별도에 따른다. 저는 그 특약이나 정한 방식에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가축이랑 똑같아요. 이것도요. 대신 농업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고대에서 평가한 역시나 피해 목적물입니다. 그러면 손해액이랑 똑같네요. 피해 목적물에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차 가격이 1억이었는데 이게 2년이 지나서 감가가 되면 중고차가 되는 중고차 감가가 됐다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이게 만약에 8천만 원이 됐다. 8천만 원이 된 이유는 1년에 1천만 원씩 감가가 됐어요. 중고차 가격이니까. 이때 감가라는 말이 있어요. 감가상각액. 그래서 제조달 가액이 1억이었는데 한 2년간 감가상각액이 2천만 원이었다. 그렇게 해서 감가를 한 금액이 보험 가액이 된다. 여기서 내용연수에 만약에 이 차 가격에 대해서 아무튼 내용연수가 있어요. 거기다 감가상각액을 적용한다. 우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고대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에 대한 원상 복구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또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원상 복구 비용은 저희가 제조달 가액이라고 붙여요. 제조달 가액. 그런데 위에서는 또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빼준다고 했으니까 두 개. 원래 원칙은 저희는 이득 금지니까 이미 그게 가치가 2년이 지났으면 그 가치가 하락을 해야 돼요. 감가가 돼야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을 하면 원상 복구 비용을 갖다가 준다. 그럼 저희가 이제 중고로 갖다가 이게 2년 지난 거 자재를 갖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새거 갖다 써야 되는 게 제조달가액, 원상 복구액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역시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 NH손해보험은 손해평가 업무방법서를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방법서 작성하는 주체는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검토 기간, 그 다음에 이런 손해평가 관련된 그 손해평가인이나 그런 관련된 모든 것들에도 역시나 재검토 기간은 매년 3년이네요. 앞부분에 손해평가인의 자격은 2018년 1월 1일 날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 손해평가 업무방법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 3년 또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게 또 타당성 검토가 또 틀리네요.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나왔던 타당성 재검토는 어떤 규제의 재검토였네요. 규제의 재검토는 그러니까 뭐였냐면 손해평가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한 것들은 2018년 1월 1일 날부터 3년마다 이렇게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제목이 규제의 재검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지금 손해평가에 대한 어떤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 12월 31일 날. 제가 이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좀 약간 축약을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차피 이 고시라고 하는 게 이 손해평가 요령이거든요. 그럼 손해평가 요령이 이제 3년마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17조까지 있는 게 손해평가 요령인데요. 이것도 고시로 하는 거예요. 이거 손해평가 요령은. 손해평가 요령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해서 3년,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것도 3년. 근데 그건 2018년 1월 1일 날부터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것들도 재검토를 하는 건 3년인데, 그건 2020년부터 시작했네요. 그럼 이제 관련돼서 제가, 지금 이제 안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별표 산식이에요. 별표 산식이. 이 보험금에 대한 산정 부분인데, 이 보험금에 대한 산정 부분들이 페이지 수가 꽤 되고 양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이거 있는 그대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와 다른 것들 어떻게 정리할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볼 때 좀 순서가 없습니다. 1회 45번, 1회 45번.